네, 세뇌 탈출 60탄 2부입니다. 오늘 얘기가 좀 1시간 넘게 아마 총량이 되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봤어요. 아까 이제 전번에서도 살펴봤듯이 20세기의 이 참혹한 두 개의 세계대전이 어떻게 펼쳐졌나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도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기존 질서가 비교적 좀 온건하고 영국 주도였기 때문에 그럴듯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흥 패권 국가들이 이제 패권 장악을 노리고서 이제 들이받은 그런 상태고요. 그게 막 번진 거예요. 발칸 때 불씨가 던져져 가지고. 더 황당한 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나라, 그냥 4개 제국이 없어졌으니까, 러시아는 공산화 때문에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독일 제국은 식민지 다 뺏겼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완전히 토막 나갖고 지금 우리가 보는 조그만 오스트리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토만 제국,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제국은 완전히 박살이 나갖고 터키가 제대로 독립도 못해서 나중에 터키 독립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랍인이 이런 거 옛날 오토만 제국 있었던 거는 영국 쪽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면서 영국 보호령이 됐고요. 자치는 많이 누렸어요. 일부 이제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같은 데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됐고요. 이게 살벌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산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서유럽의 이제 공산혁명의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정신은 붕괴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 나치즘이 등장하고, 이런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문제가 이렇게 딱 정리돼 갖고 무슨 대결 구도가 제대로 나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평화라 불리우는 극악한 폭약이, 실제로는 평화라는 위장 아래서 엄청난 폭약이 막 축적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불과 한 20년 만에 더 흉악한 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일 흉악한 게 뭐냐면은 민간인에 대한 과학기술을 사용한 아주 체계적 학살이 일어났어요. 지금 동구 지역에서. 유태인이 한 600만 죽었는데, 유태인 말고도 그 이상의 숫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1933년에서, 33년이 제2차 세계대전은 아니죠. 그 전이지만,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공산 전체주의가 한번 쓸고 가면서 피바다 만들고, 그것도 나치 전체주의가, 극우 전체주의가 들어오면 또 피바다 만들고, 또 공산 전체주의 들어오면서 피바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피바다가 그냥 펼쳐져 갔고요. 한 12년 사이에 말하자면 1,000몇백만, 거의 2,000만 가까이 죽어나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요 그림에서 요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다행히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선이 그어졌다고요.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워낙에 일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그 하중을 걸머쥐고 그걸 이겨낸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디자인대로 서방 진영에서는 전 세계를 전부 후진국들을, 옛날 식민지 지역들을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독립시킨다. 그리고 경제발전시킨다.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같은 그런 국제 질서, 무역 질서를 들여와서 식민지 없이 개방형으로 다 만든다. 그러니까 배타적 식민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긴 영국령 식민지, 여긴 독일령 식민지,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이게 가트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쪽은 나갔고, 서방 진영은. 반면에 이제 스탈린이 이끄는 공산계는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원리로 나왔죠. 그러니까 냉전구도가 딱 성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옳던 그르던 간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제 대립구도가 딱 만들어졌고, 그 대립구도가 이제 한 46년을 지배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일종의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니, 중국의 전체 수출량의 20에서 25%가 대미 수출인데, 그렇게 수입 잘 받아주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야, 너희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파는 물건에다 대고 내가 관세 때릴 거야. 그러고서 퍽 때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 340불 때렸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2천억 불 때려버렸다고요. 그러면 2,340불이면요. 340억 불이면요. 중국이 1년에 미국에 파는 물량의 절반이고요. 중국 전체 수출 물량의 10분의 1쯤 돼요. 이게 10분의 1이 좀 넘을 거예요. 그거 그냥 태연하게 일 저질러 버린 거거든요. 그 옛날 같으면 이거 세계대전 가는 일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걸 미국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선 첫째, 야 너희는 세계 경제, 세계 시장 만들어 놓으니까 포식자 행태 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화 환율 일부러 낮춰가지고 환율 가치를 일부러 낮춰서 수출 진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달러 벌어들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국가가 뒤에서 조정해서 첨단 기업 M&A 막 하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발전된 그 표준 체계 고스란히 본따 가지고 너희들의 배타적인 표준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전된 그런 지식재산권 인정하지 않고 막 카피해서 쓰고 너희 보니까 포식자 행태네. 첫째. 두 번째로 야 너희 보니까 글로벌 질서에서 왜 그렇게 어깃장이냐. 계속해서 미국 주도 글로벌 질서에 뒷다리 잡으려고 그래. 특히 북한과 같은 깡패 행동들을 왜 키워? 그거 왜 보호하는데? 두 번째 문제.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어깃장 놓고 있다. 세 번째 있어서 이거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야 너희 내부 정치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네. 이거 시한폭탄인데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모르면 너희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거야. 전범 그런 집단이 권력 장악하면. 여기서 잠깐요. 우리 사회에서 다원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제대로 학자들이 정리를 안 해놨어요.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개인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처음엔 저도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제가 흑인이에요. 근데 10명이 모였어. 다 백인이야. 얘들이 10명에 이제 딱 일진 대장인 녀석이 딱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말이야, 10명이, 투표해가지고 노예를 한 명 정하지, 노예에 관한 룰을 정하지, 그래 투표를 해서 9명이 피부색이 까마면 노예가 된다.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을 했다고 쳐봐요. 민주적이죠. 절대 다수죠. 10분의 9가 찬성했는데 10분의 9가.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낙연 총리 좋아하는 민주적인 거예요, 이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원리에서는. 왜냐? 그 한 명이 존엄한 개인이거든. 그리고 그 자신에 관한 문제잖아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번에 지금 300여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저항운동 펼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예요. 왜냐? 회사 망하면, 가게 문 닫으면 내 가게 문 닫지, 문재인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이낙연 가게 문 닫는 거 아니고. 내 가게의 경영에 직결되고 내 가게, 내 사업에 존속에 직결되는데 그걸 시장 논리를 넘어서 정부가 대통령이랍시고 국민투표로 뽑아줬더니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시장 논리를 떠나가지고 일방적으로 1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해? 이번에 20몇 프로 인상한 거 아닌가 이거? 돈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데? 난 사업 망하게 생겼는데? 장사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원주의적 관점이거든. 이게 뭐냐면 나에 관한 문제인데 왜 네가 일방적으로 정하냐 이거거든. 나에 관한 문제인데 왜 네가 일방적으로 정해. 죽고 사는 건 난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코드 건드리면요. 굉장히 살벌하게 일어나요. 저항. 이거 두고 보세요. 이거 저항 살벌해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미 다원주의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나는 존엄한 개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영위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위해왔던 방식으로. 근데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수결에 의해서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수결에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강요해.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다원주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다원주의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이거를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커로부터 배웠어요. 아, 다원주의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근데 다원주의라 그러면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 좋고 이게 다원주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원주의 핵심 원리가 아니라 다원주의 핵심 원리 뭐냐면 우리 각자가 존엄한 개인이기 때문에 나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사결정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비토권을 가질 수 있다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관행과 법률에 의해서 그걸 어느 날 내 문제인데 나랑 직결된 문제인데 법에 의해서 다수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나를 밟어? 그건 나 비토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중국 사회에 없잖아요. 중국 정치에. 그러면 견제균형이 없잖아. 그럼 중국 공산당을 전범 성향의 나치 성향의 히틀러 성향의 텐노 천황주의 성향의 애들이 장악하면 중국은 그 큰 덩치로 그냥 사고뭉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길들여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니들이 주유안을 넘봐?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제조 2025를 말하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을 군사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능가하는 것이 2035년이네 2050년이네 있다고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어서 니들 국민들을 중국인들을 중화패권주의로 뽕을 놓고 있어. 야, 너희 안 되겠구나. 손 좀 봐야겠네. 그리고 손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보면 옛날 같으면 세계대전 상황이라고요. 근데 세계대전 안 가잖아요. 즉 20세기의 군사적 세계대전이 이젠 21세기의 조용한 소프트한 무역 세계대전으로 바뀐 거예요. 거의 이 사건은 세계대전급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미중 관세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세계 질서가 언제 이렇게 바뀐 거야? 불과 뭐 오랜 시간도 아니잖아요. 1945년이라 그래봐야 지금부터 70년 전이거든. 집에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직접은 다 돌아가셨더라도 옆에 친척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이 지금 70 넘고 80 넘고 90 넘으신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오래 돌아가셨는데 1924년생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봤던 일이라고요. 다 직접은 보지 못했더라도 그런 분들이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불과 70년 전에. 그래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막 1000만 이상씩 막 도살을 했던 거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이르는 지역에서 한 10여 년 사이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인류인데 눈알이 뒤집어져서 날뛰던 인류인데 이 정도 큰 사안을 총 한 발 빵 안 쏘고 아주 소프트하게 무역 관세로 이 사안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건 뭔가 인간의 살아온 패턴이 확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남 이승만을 다시 보게 돼요. 뭐냐면 우남 이승만의 1904년에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비봉출판사 판본을 강추합니다. 독립정신 읽어보시면은 제 눈엔 이렇게 읽어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로 독립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하면 되고 세계는 개방형 교육 질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근데요, 이거를 그냥 보면 이게 뭐 1904년 한 120년 전에 우리 선배 세대 우남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그래도 좀 빨리 깨우쳤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1904년이면요. 아직 1차 세계대전도 터지기 전이에요. 강대국끼리 회쳐먹고 있을 때요. 서로. 등쳐서.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 천몇백만을 한 지역에서 몰살시킨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그런 일 벌어지기 40년 전이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우남의 독립정신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문명적 개방형 세계 질서가 확실히 모습을 드러낸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예요. 1945년 이후라고요. 그러니까 1904년에 나온 우남의 책 독립정신에 나타나 있는 그려져 있는 그러한 문명 질서는 실제로는 40년 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인 책이에요. 40년 후에 실현될 세계 질서를 딱 겨냥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로 튀어가자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만 따지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억울하기 짝이 없으니까 지금은 빨갱이 돼갖고 소련이랑 같이 빌붙어서 소련 공산주의랑 빌붙어서 붉은기 흔들고 그냥 공산혁명과 독립혁명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날뛰어도 시원찮은 판의 세상이에요. 그때 세상이. 그때라기보다 1904년부터 한 15, 16년 지난 1920년경 세상이. 근데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당시의 일제는요. 1904년 당시의 일제는 영국과 미국의 충실한 현지 파트너예요. 일제는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영미의 파트너예요. 이 파트너십이 언제까지 가냐면 짧게 잡으면 1931년 만주사변 때까지 가고요. 길게 잡으면 1937년 중일전쟁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파트너십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일제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랑 싸워서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랑 싸운 것 같죠? 천만에요.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 구축함이랑 일본 배들 한 10척 정도가 지중해에 들어가서 말타, 지금 지중해 그 아름다운 그 섬, 말타를 근거지로 독일 쪽이랑 오스트리아 쪽, 오스만 터키 쪽 압박하는 해상 전투에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중해 그 해변에 일본 해군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뭐 바깥에 바다 쪽 뭐 보고 있는 그런 한 망중한에 그걸 찍은 사진이라고요.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에 걸친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충실한 영미의 파트너였고요. 1904년에서 5년에 걸친 러일 전쟁은 영국을 대리해서 러시아를 팬 사건이고요. 1994년에 청일전쟁은 영국을 대리해서 일본을 팬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죠. 1918년에서 1922년에 걸쳐서는 영미의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군 근 10만 명이 시베리아에 출동해서 당시 1917년부터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베리아 쪽에서 공산계 적군과 반혁명 백군이 싸울 때 그 백군을 지원하는 시베리아 그 개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미의 총화예요, 총화. 영미의 현지 파트너라니까요. 그런데 영미가 이끄는 세계 질서가 공정한 교역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자유민주 독립에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를 1904년에 쓴 거예요. 이 사람 희한한 양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남이 비저닝했던, 우남이 내다봤던 그 같은 세계 질서가 모습이 드러난 건 1945년 이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남은 40년 전에 그 같은 세계 질서가 올 거를 딱 겨냥을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서 열통 바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트럼프 욕하고 막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이게요. 오늘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이 평양 붕괴나 북한 해방에는요. 인류사적인 섭리가 있어요. 제가 섭리라는 용어 쓸게요. 저 교육멘터 바깥이지만 그 흐름이 있다고요. 아니 우남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실제로는 90년이에요. 왜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 가트가 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 독립과 경제개발과 그 개방시장이 일방적 우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냉전 과정에서 힘겨루게 그냥 죽을 똥살똥 계속 힘겨룬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절대적 원리로 정립되냐. 1994년이라고요. 그 해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 중에 북한 하나만 남고 이제 싹 다 없어진 거고,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한 게, 마지막 붕괴한 게 1991년이고, 그 다음에 1994년에 WTO가 됐잖아요. 가트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세계무역기구로 강화됐고요. 1994년에 글로벌 실시간 소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인터넷에 관해서 상용화가 들어갔거든요. 그전에는 미국 대학, 미국 국가기관 이런 것만 엮여져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1994년에 이렇게 상용화가 시작됐다고, 인터넷 접속이. 그러니까 그때야 우남의 세계관이 진짜로 정립된 거예요. 우남 이승만이 90년 후에 실현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와 경제발전과 공정한 세계무역 질서로 특징을 짓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독립정신을 키워야 된다. 이게 1904년에 나온 우남의 독립정신의 핵심인데, 그런 세계가 멀리로서 그러니까 현실적 힘을 확실히 가진 건 1945년의 일이고요. 그런 세계가 압도적 힘을 가져서 이제 확립된 거는 1994년의 일이라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40년 앞을 내다본, 90년 앞을 내다본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선배 세대가. 그런데 우남 입장에서 보면 다키스타워죠. 영화 다키스타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나치가 막 등장하니까 그 영국의 정치인들이 전쟁 피해 보려고 또 나치에 의한 그 반공 노선을 칭찬한답시고 친나치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나치 쟤들 전쟁 벌일 놈들이야. 쟤들 지금 저기 허리 분질러 놔야 돼라고 하는 그 입장인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수국 꼴통 전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국면에서는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유민주 시민이 지금 수국 꼴통 전쟁광 박바 틀딱으로 몰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보다 더 몰린 거지 윈스턴 처칠은. 1930년대 중반에. 그래서 그 시절에 윈스턴 처칠을 다룬 영화가 아마 다키스타워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맞을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 시간대란 뜻이죠. 우남의 경우 다키스타워는요, 그 몇 년이 아니에요. 우남의 다키스타워는요, 1920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져요. 최소한 1937년까지 이어져요. 한 20년간의 다키스타워라니까, 이 사람은. 왜냐? 이때,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영미가 극우전체주의를 방치하거든요. 이때. 공산혁명 막아낼 수 있다고 방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누구죠? 그 사람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아마 조세프 케네디일 텐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영국 대사직을 돈 주고 사서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뒤에서 히틀러 엄청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뭐 중불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른바 우파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중에는요, 영국이나 미국에, 야, 그 히틀러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때려잡아야 돼. 뭐 방법 있냐? 뭐 쟤 너무 미워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르르, 짝퉁, 리버럴들이 우르르 보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예요. 조세프 케네디라고. 1930년대에 주 런던 미국 대사예요. 주영 영국 대사. 주영 미국 대사. 그러니까 우남은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우남은 뭐냐면 다키스타워죠. 1920년에서 중일전쟁이 벌어진 1937년 혹은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1941년까지 무려 근 10몇 년을, 10한 6, 7년을 자기가
꿈꿔왔던 독립정신에서 그려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독립을 부추겨주고 경제개발을 부추겨주고 전 세계를 평화스러운 개방시장 네트워크로 엮어주는 그런 현대문명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위대한 게 그런 상태에서도 그 신념을 안 잃었어요. 1904년 그 책에 담긴 신념을 1945년, 1948년까지 중간에 한 번도 잃어버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좀 좌절하고 절망스럽다고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소한 40년 이상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비전의 힘은 뭐냐? 인간의 기본 도리나 인간의 천성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명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신념이라고요. 지금 북한 해방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문명의 흐름이 결국은 평양 김가열 쪽 대량학살 사교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가다가 뒤틀리든 엎어지든 몇 번을 그럴지 몰라도 조만간에 간다. 거의 온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희일비하면요. 이게 널뛰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남의 비전은 1994년에야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확립된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확립된 거냐? 인류가 이제 그게 뭐 못난 민족이든 먼저 번영한 민족이든 가난한 민족이든 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덜 그 자유민주주의를 아직 할 줄 모르는 그런 국가든 그게 풍부하게 꽃핀 국가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과 글로벌 실시간 소통과 지식 창조에 의해서 이제 다 같이 그런 방식으로 먹고 살면 된다. 라는 인류 공영의 공동 번영의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미중 전쟁은 바로 이 플랫폼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중국을 공격하는 여러 이유가 그냥 겉으로 미국 무역 적자 하나가 아니라 중국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행태적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첫째, 세계 시장에 있어서 포식자적 행태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글로벌 시스템의 질서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 북한 끼고 돌고 이런 식으로 어깃장 놓는 게 여러 군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뭐 미얀마도 똑같잖아요. 미얀마 군부 정권 그 군부 체제 끼고 돈 게 중국 아니에요. 그래서 미얀마 북부 같으면 완전히 중국의 내륙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미얀마도 그렇고 이게 아프리카도 그래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세 번째 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중국 내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나 다원주의를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위험한 집단이 되죠. 왜냐하면 내부에 견제와 균형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핵심부를 전쟁광들이 장악하고 중화 패권주의자들, 위험한 패권주의자들이 장악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길을 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 중국 길들이기 무역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마 인류 공영의 플랫폼, 즉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과 글로벌 소통과 지식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삼는 그런 그 인류 공영의 플랫폼은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가하니까 좀 철학적인 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저는 이 철학적인 걸 한번 항상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저와 저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인근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겠죠. 공동체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가 필요한 공통의 윤리 코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도덕은 공동체의 공동이해관계에서 나온다. 이게 니체의 아주 기막힌 천재적인 명제예요.
이걸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덕은 민족의 것이다라 그랬어요. 옛날의 도덕들은, 종래의 도덕들은 민족의 것이다. 그때 민족은 people이에요. 인민. 그러니까 어떤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이죠. 그래서 한 민족에게 선인 것이 다른 민족에서는 악이다 이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과 집단이 충돌했었으니까 옛날엔. 이겨서 서로 노예로 삼고 서로 착취하고 등쳐먹고 이래야 되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도덕이었다. 이제 그런 도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민족끼리 서로 글로벌 차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인류의 도덕은 어딨냐? 이게 니체의 부르짖음이었다고요. 140~50년 전에. 자,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위닝 게임 플랫폼을 찾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실시간 글로벌 소통, 지식창조경제. 여긴 소말리아 해적을 배출한 소말리아의 마을이든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채당 거의 1000만 불에 육박하는 콘도에 사는 사람들이든 같아요. 원리는. 그 4개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다. 4개를 따라서 그 4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번영할 수 있고. 같잖아요. 원리가 같다니까요. 원리가 같으면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글로벌 차원의 가상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 번영할 수 있는 방식과 네가 먹고 살고 번영하는 방식이 서로 같아서 서로 협조가 돼. 그러면 이제 같이 발전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의 버추얼, 진배 없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 아니야, 글로벌 차원에. 자, 그러면 거꾸로 딱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특성, 문화, 윤리 위에 무지개처럼 걸리는 인류 공통의 윤리 코드가 나오겠구나. 이런 대담한 상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인류가 먹고 살고 번영하는 방식이 다 같아졌는데 이제 동질화돼서 같이 서로 엮였는데 오케이. 그래서 인류가 공동체나 진배 없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됐는데 오케이. 그럼 이 공동체와 진배 없는 인류 공동체, 인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통용이 되는 제1위적 프라임 윤리, 제1위적 미덕, 프라임 임퍼러티브가 제1위적 도덕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같이 번영하기 위해서. 그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드디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 모든 국가 각각의 특성이나 문화, 윤리는 고스란히 유지되죠. 이 프라임은 그 위에 무지개처럼 딱 하나 걸리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종류의 제1미덕은요. 인간관에 관한 거거든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어떤 프로세스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제 현대 기독교 사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의 사상가, 19세기 전반기에 많이 활동했죠. 케르케고르하고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니체, 둘밖에 답이 없다고 봐요. 이 문제를 건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은 서로 모르고 지냈는데 결론이 같아요. 희한하게. 이 결론이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 존중을 통해서 이고, 자의식 덩어리죠. 이고, 내가 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의식 덩어리인 존재로부터 셀프, 나를 응시하고 객관화시킬 줄 알며 삶을 총체적으로 긍정할 줄 아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실 존중 외에는 그 성장의 경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실 존중은 뭐냐면 남에게 적용하는, 내가 남들 볼 때 쟤는 이해관계가 뭐야? 왜 쟤 저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 저게 저런 사고방식을 하나? 자기 이익, 자기 편하려고?
이런 비판적 객관화를 하잖아요. 남에게 적용하는 비판적 객관화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페어네스 아니에요. 남한테 적용하는 건 나한테도 적용하는 거. 남에게 적용하는 비판적 객관화를 나 자신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하며 진실이냐 아니냐에 비추어서 나의 입장이 만약에 수정돼야 된다. 내 이해관계가 좀 고쳐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면 그 뛰어넘어서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태도가 진실 존중이다 이거예요. 그런 진실 존중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다라는 이고를 넘어설 수가 없죠. 진실 존중만이 이고를 넘어서서 셀프가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고를 넘어서 셀프가 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비밀이고 그게 인생의 의미다라는 인간관이에요. 그거가 키에르케고르도 똑같이 말했고 니체도 똑같이 말했고 둘은 몰랐어요. 둘 다 자기 나라 바깥에서 또 그 원어권 바깥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둘 다 몰랐다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19세기 때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 종류의 인간관과 거기서 나오는 진실 존중이라는 그런 도덕률 외에는 그런 도덕률이 지금의 지구 전체를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인류적 공동체의 제1의 윤리, 제1의 도덕률이 될 거다. 됐다. 이미 된 흔적이 있다. 이미 뭐 할리우드 영화를 보든 무슨 뭐 소설을 보든 다 이런 걸 그리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열을 받는 이유가 아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에 그렇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좀 진실 존중 마인드가 확실히 있었더라면 더. 그 다음에 조선중앙동아의 언론인들, 핵심 언론인들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검찰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헌법재판관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더라면. 판사가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더라면 그 양반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저런 죄에 뒤집어 씌워갖고 저 지경으로 폭도같이 저렇게 올가매갖고 그 처박지는 않았을 거다. 저런 야비한 짓은 안 했을 거다. 또 마찬가지죠.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행태들 원자력 태연이 그냥 이상한 짓 해놓고서 입 딱 닫고 있잖아요. 막 저거 해서 뭐죠? 최저임금을 막 이상하게 상승시켜 놓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경향에 대해서는 딱 입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양붕괴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몰렸으면 저기까지 기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쪽 진영의 몇 명 외에는. 저 몰려서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저 붕괴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근데 마치 언론이나 문재인 정부 보면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무슨 경제 발전이 있고 뭐 CBID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마인드를 그렇게 몰고 가죠. 그러니까 진실 존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 딱 멀었어요. 이것을 미덕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게임이에요. 장담합니다. 자유민주 시민의 제일 덕목은요. 진실 존중이에요. 진실을 존중해서 존엄한 개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민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반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빨갱이를 미워해야 되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독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반공이야. 빨갱이 때려잡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런 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거꾸로 물어요. 오케이. 당신의 증오심과 적개심은 내가 이해하겠다. 당신이 사랑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야. 오케이. 대한민국 왜 사랑하냐? 근본 인간관에 대한 근본 가치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쟤들을 이겨요.
그리고 그 인간관에 대한 근본 가치는 요번 미중 무역전쟁 혹은 미북 CBID 이 프로세스에서도 면면이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글로벌 실시간 소통, 그 다음에 지식창조경제를 플랫폼으로 해서 살아가는 진실존중 교육이라, 진실존중 개인이라고요, 이게. 그것을 인간관 혹은 삶에 대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공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사교체제를 증오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저항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공정재판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냥 한 큐로 이렇게 꿰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은 이미 90년 전에, 정확히 표현하면 90년 전은 어느 기준 90년 전? 1994년 기준 90년 전. WTO와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90년 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미 114년 전에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건강이 상해가 썩어가고 있던 27살 청년이 쓴 책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나마 미중 무역전쟁 뭐 이런 걸로 봐서 그나마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 힘으로 이 흐름을 보고 있지만 그 청년은요, 그 소리 써놓고 나서 40년 지나도록 현실적 힘으로 그거 못 봤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은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천황 전체주의 나오고, 나치 전체주의 나오고, 공산 전체주의 힘 얻고. 그런데도 그 희망을, 그 비전을 안 버렸거든요. 이 문명이 그 길로 간다고 본 거라고요. 그때 그 청년이 1900년에 본 문명이, 지금 우리가 보는 문명이 그 길로 간다는 건 더 명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념과 확신을 가져야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비록 굉장히 짜증나고 열통 터지는 일이 맞더라도 우리는 문명에 베팅하자고요. 문명의 추세가 뭔가에 베팅을 하자고요.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팅합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